안녕하십니까. 국세공무원교육원 납세자세법교실에서 부가가치세법 기본과정을 강의할 교수과 이교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에게 이제 국세 공무원 교육원 부가가치세과 납세자세법교실 2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이제 제가 강의할 부분은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 시기와 세금 계산서 파트를 2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 강의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는 분에 적합하기보다는 일단 실무를 좀 하시는 분, 그리고 하실 분을 위할 강의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법이 다른 세법, 특히 법인세법과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공급 시기와 세금 계산서 파트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만 이제 2시간 동안 집중하여 실무상 많이 쓰이는 부분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 교재 다 이제 자택에서 택배로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재를 펴 보시고요. 이제 먼저 학습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부가가치세법이라는 것을 처음 접한다. 그냥 나는 공부만 하는 입장이다. 이런 분들을 위한 사실 강의보다는 이제 세무 업무 실무 담당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와 세금 계산서 이 두 파트가 사실 긴밀하게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공급 시기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시기고요. 그래서 이 파트를 연달아서 이제 강의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신고 업무를 위한 심화 지식을 습득한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부가가치세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전제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일단 이제 국가기관이 이제 그 국민에게 세금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세금을 이제 걷고 있죠. 실례합니다. 소득에 대하여 소금을 걷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그리고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걷고 있고요. 그리고 재산의 보유 사실에 대해서도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를 걷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가가치세는 어떤 행위에 대하여 과세를 하느냐? 바로 소비라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를 합니다. 소비자가 소비할 때 소비하는 금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를 이제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자, 5천만 국민, 우리 전 국민 모두가 이제 스스로 소비하는 만큼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게 행정상 가능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소비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자, 동전의 앞면이 소비라면은 동전의 뒷면은 뭐죠? 누군가에게 소비자에게 공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소비하는 사람 스스로 이제 신고 납부하는 직접세가 아니고 간접세입니다. 자,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공급자가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의 10%를 거래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거래 징수라고 하죠. 이제 간접세이고요. 납세 의무자는 이제 부가세를 거래 징수하는 공급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담세자는 소비자가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공급시기로 돌아오면은, 자, 공급시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법으로 정한 시간적 기준입니다. 공급에 대한 시기입니다. 자, 공급자가 이제 자기 돈으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요.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시기, 바로 공급 시기입니다. 거래 징수하는 시기. 자, 공급자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시기를 사실 몰라요. 그냥 공급하는 시기만 알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 공급 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라. 어떻게? 세금 계산서를 그때 발급하여. 그래서 공급 시기는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작성 연월일을 이제 공급 시기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공급 시기는 공급 받는 자에 대해서는 매입 시기가 되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부가가치세 자체는 이제 6개월 단위 기간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잖아요. 그래서 귀속 과세 기간을 결정하는 기준, 즉 귀속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 공급 시기, 매입 시기, 귀속 시기, 작성 연월일 요 여러 가지 개념이 혼재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고요. 이 공급 시기에 대해서 사실 판단 착오가 되어 있다면은 공급받는 자는 가장 큰 불이익이죠.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거나 이제 공급자 공급받는 자 양쪽으로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국세청 직원들이 이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할 때도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이제 공급 시기에 생계연서가 발급이 되는지 지연 발급이 아닌지 이 부분들을 먼저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사업자들도 이제 공급 시기에 생계연서를 발급해야 하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거래 유형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 시기를 이제 재화의 공급 시기와 용역의 공급 시기로 나눠서 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재화에 대한 공급 시기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재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재화는 죄송합니다. 재화는 부동산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 부동산 권리. 요것을 크게 법에서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이동이 필요한 재화, 이동이 가능한 재화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데요. 뭐죠? 움직일 동자를 쓰는 동산입니다. 상품, 제품, 원료, 기기장치 이런 동산들은 이동이 가능한 재화죠. 그래서 인도되는 때를 기본적인 공급 시기로 삼고 있습니다. 인도되는 때라는 것은 이제 민법상 내용을 좀 끌어오면은 이제 점유권이 이전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동산이 아닌 부동산, 건물을 분양한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매매한다. 그리고 이제 특허권 같은 권리를 양도한다. 자, 부동산 권리 등 이동이 불가능한 재화죠. 이 경우의 공급 시기는 기본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 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용 가능하게 된 때라는 것은 무엇이냐?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이제 양도자와 매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매입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거나 매입자가 사용 수익을 개시한 때를 기본적으로 이동이 불필요한 자의 공급 시기로 두고 있습니다. 되게 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뭐 되게 기본적인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자, 이동이 인도되는 때 또는 이동 가능한 때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경우, 만약에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이 기준 적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두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 조건부 거래들을 의미합니다. 재화가 인도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거래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조건이 성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지 않았었다면은 나중에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조건이 성취되는 때. 뒤에 가서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조건부 거래들. 그리고 재화가 인도됐는데도 불구하고 공급 시기, 거래 상대방, 가격 등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재화가 인도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가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세금 계산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기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 재화 양도 이후에 이제 추후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가격이 추후 확정이 된다면 그 확정된 때를 이제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 세법에서 정한 원칙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세 줄 있는 거고요. 부가세법에서 정한 원칙 이외에 사실 우리 실무상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유의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은 이제 국회가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은 누가 정하냐? 이 대통령령으로 이제 법 요 세 줄에 불과하니까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너무 이제 빡세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 거래가 형태 유형별로 그 업종의 관행을 좀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실무상으로도 이제 시행령상 거래 형태별 기준에 따라 생계한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화를 공급하였습니다.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즉시 받는 현금 판매, 나중에 현금으로 받는 외상 판매, 나눠서 현금으로 받는 할부 판매. 자, 이 경우에는 이 부가세법상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도되거나 인이용 가능하게 된 때를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자, 밑에 애들 보겠습니다. 밑에 애들은 자,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원칙들이 있어요. 간접세죠, 간접세. 감정세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사실 소비자, 구매자, 매입자가 부담해야 하고 공급자는 부가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받을 때 10% 부가세 같이 포함해서 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거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왜 못하느냐? 돈을 1년 이상 나눠서 받는 애들입니다. 뭐죠? 장기 할부, 그리고 중간 지급 조건부, 그리고 완성도 기준 지급. 이런 경우에는 돈을 1년 이상 나눠서 받는데 야, 인도 시점을 우리 부가세법상의 원칙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면은 아니, 돈을 나눠서 1년 이상 받는데 공급 시기가 그대로 재화 인도 시점이라면은 내 돈으로 이 공급자가 부가세를 부담하라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보기에도 요거를 이제 공급 시기를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네. 너 돈 나눠서 받으면은 나눠서 받은 때 그때를 공급 시기로 나눠서 인식해. 나눠서 생계한서를 발급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나눠서 받으니까 나눠서 받기로 한 때 그때 각각 공급 시기로 인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받기로 한 때예요. 받은 때가 아닙니다. 실제 돈을 수령하는 시점은 언제든지 양 당사자 간에 사후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대가 수령 관계없이 받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자, 1월 말, 2월 말, 3월 말, 4월 말 이렇게 돈을 나눠서 계약서에 나눠 받기로 되어 있으면 그때가 무조건 공급 시기가 되는 것이고요. 즉 연체하여도 공급 시기는 도래한 거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자, 하나를 제가 빠뜨렸죠? 계속적 공급. 자, 계속적 공급은 어, 전기나 가스를 의미합니다. 전기나 가스. 자, 전기나 가스, 재화는 전기 가스가 있고 용역은 이제 부동산의 임대 용역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전기나 가스는 자, 전기가 1월분, 자, 1월 1일부터 1월 31일 12시까지 딱 공급되고 딱 끊기나요? 아닙니다. 그냥 밤 12시가 돼도 전기는 계속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인도 시점 또는 이용 가능한 시점을 적용할 수가 있느냐? 계속 이용 가능하죠. 핸드폰도 자, 1월분 열심히 사용하고 나면은 자, 1월 31일 되고 끊기지 않죠. 2월분이 그대로 밤 12시면 그대로 계속 항상 이용하게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기본적인 공급 시기로 봅니다. 인도 시점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 1월분 전기, 2월분 전기 사실 이게 분리가 불가능한 개념이죠. 계속적 공급. 자, 그래서 계속적 공급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는 무슨 뜻이냐? 자, 1월분 전기요금 청구서를 한 2월 한 20 정도에 청구가 되잖아요. 2월분 전기요금은 한 3월 20 정도에 청구가 되겠죠. 그 전기요금 청구서상 받기로 한 때, 납부 기한을 의미하겠죠. 그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자, 나머지 이제 반환, 동의, 기타 조건부 판매들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부 판매들은 이제 사기업 사계약상의 다양한 마케팅 기법들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그 여러
판매 기법들을 우리 부가세법 시행령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여러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반환조건부 판매. 먼저 제한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재화 인도 후에 조건이 성취됩니다. 인도 시점을 정의하지 않고요.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을 공급 시기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반환 조건부 판매. 뭐 예전에 이제 백과사전 같은 경우 이제 애가 자녀가 이제 고등학생 되면은 이제 백과사전 이제 한번 사서 보세요라고 백과사전 영업사원이 백과사전을 먼저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은 반환하시고 마음에 들면은 언제까지 돈을 이체해 주세요. 이렇게 판매하는 마케팅 기법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제가 인도 시점 백과사전을 이제 인도한 시점이 아닌 어떤 특정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는 기한을 두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면 판매로 보는 반환 조건부 판매가 있고요. 자, 동의 조건부 판매. 제와 인도 시점이 아닌 구입 의사를 표시하는 때 그때를 판매한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G마켓 통신 판매 중개업들이 있겠죠. 통신 판매 입점업체, G마켓 입점업체가 자, 택배로 이제 물건을 팔고요. 택배로 물건을 팔고 도착하면은 바로 공급 시기를 인정하지 않고요. 보통 한 7일간의 구매 확정 주어집니다. 구매 확정 버튼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구매 확정 버튼을 누른 때 이때 동의 조건부 판매. 구매 확정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자, 일주일이 지날 때 자동 구매 확정부 구매 확정이 되죠. 그때는 기한부 판매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지마켓에서 물건을 팔 때. 자, 동의 조건이 없는 이제 쇼핑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택배 배송 완료된 인도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고요. 자, 이제 기타 조건부 판매로는 이제 설치 조건부 판매. 자, 여기에 하나 더 나간 검수 조건부 판매가 있습니다. 설치는 사실 저도 사실 본 적은 보통 없고요. 검수 조건부 판매가 대부분인데, 자, 검수 조건부 판매를 사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가의 기기장치입니다. 고가의 기기장치, 예를 들어서 한 20억 정도 해. 이 기계장치를 설치하는데도 한 3달 걸리고, 설치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운전, 그래서 이제 시운전을 하는데, 시운전을 누구 책임해야 하느냐? 보통 시운전을 기기장치 판매업자의 책임하에 시운전까지 해줍니다. 자, 이 기기장치가 내 공장에, 구매자의 공장에 들어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저쪽에서도 이제 한 10명 정도 파견 나와서 한 3개월 정도 설치 작업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공급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자, 사업자 만약에 검수 조건부 판매로 있다. 그러면은 검수 조건 통과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밑에 사례로 한번 볼게요. 사업자 A가 기기장치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요. 자, 계약 시 5천, 설치 시 중도금 1억, 시운전 완료 시 1억 원을 주기로 한 전체 얼마죠? 2.5억짜리 기기장치 판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11월 30까지 검수 완료 조건이 있고, 자, 실제 검수가 언제 완료됐느냐? 검수 통과가 11월 1일에 시운전 완료 보고서가 발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공급 시기는 언제냐? 자, 계약시 설치 시 시운전 완료 시점이 11월 30이잖아요. 다 공급 시기 아니고요. 11월 1일 검수 조건 충족한 시운전 완료 보고서가 발행된 때를 공급 시기로 보아 이때 2.5억짜리 세금 계산서를 저는 세금 계산서를 이제 텍스 인보이스라고 해서 TI라고 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2.5억짜리 한 장을 발행하게 됩니다. 자, 시운전 완료. 조건이 이제 11월 1일에 충족이 된 거죠. 그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검수조건부 판매는 일제 이때 시운전 통과가 되고 만약에 자 11월 30까지 검수 완료를 못했다. 시운전 통과 못했다. 이러면 당연히 반환 조건까지 있어야 실제 이제 검수 조건부 판매로 보게 될 겁니다. 자, 바로 넘어가고 상품권 관련해서 이제 시행령에서 좀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상품권을 먼저 소비자가 구매합니다. 이때 현금이 나가겠고요.
소비자는 이 상품권을 가지고 있다가 한 1년 지나가지고 백화점 가서 상품권으로 재화를 구매하게 될 겁니다. 재화를 구매하게 될 때. 자, 공급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현금이 나간 때로 봐야 되느냐? 재화가 실제 공급된 때로 봐야 되느냐? 자, 공급 시기는 사실 두 번일 수가 없습니다. 재화 하나당 하나의 공급 시기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귀속으로 부가가치세를 어느 귀속으로 부가세를 신고하느냐도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요. 자, 우리 부가세법 시행령에서는 자, 상품권을 판매하고 그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공급 시기를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요 시점이죠. 요 시점을 공급 시기로 모아 이때만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품권을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하느냐?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가 됩니다. 상품권 자체는 재화가 아닙니다. 재화가 아니에요. 무기명 유가증권에 불과합니다. 자, 여러분, 돈을 팔 때, 만약에 돈을 주고 돈을 판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제외거래로 보지 않죠. 마찬가지로 주식을 팔 때도 제외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을 팔 때도 제외 거래로 보지 않고요. 생계에서의 발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아, 이제 상품권 판매업자는 이제 상품권을 판매할 때 생계에서를 발급을 금지하고요. 그럼 상품권 판매업자는 부가세를 안 내느냐? 자, 상품권 판매업자는 상품권 발행업자로부터 상품권 판매 대행 용역을 수탁받아가지고 판매합니다. 그래서 상품권 뭐 1억 원치를 팔면은 한 1점 몇 프로를 이제 판매 수수료로 이제 받게 될 텐데요. 상품권 판매업자는 상품권 발행업자에게 판매 대행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 용역, 그 1점 몇 프로 수수료에 대해서 그 세금계산서를 상품권 발행업자에게 발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기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 할부가 나옵니다. 장기 할부 판매. 재화를 인도하고요. 돈을 나눠서 받습니다. 1년 이상 나눠서 받아요. 그리고 분할은 2회 이상만 분할하면 됩니다. 장기 할부 판매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재화를 공급 후 재화의 인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화의 인도 후 돈을 나눠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즉시 받는 것보다 나눠서 받으면 아무래도 좀 재화가 더 잘 팔릴 수가 있겠죠. 이게 1년 미만으로 나눠서 받으면 그냥 할부 판매입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때가 공급식이지만 돈을 1년 이상 나눠서 받는다. 그럼 부가가치세도 그만큼 이제 나눠서 받기로 한 때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혜택 규정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나눠서 받는 건 2회 이상만 분할하면 되고요. 자, 그 1년은 어떻게 기산하느냐? 자, 인도일의 다음 날로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공급 시기가 인도일이 아닌, 자, 일요 할부금과 최종 할부금을 각각 받기로 한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그만큼 받기로 한 때에 천천히 내라. 이런 혜택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만약에 할부 대금을 연체하게 된다면은 이제 할부 계약이 파기가 됩니다. 할부 계약 파기가 되면은 소비자는 사실 좀 손해요. 돈을 나눠서 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기한의 이익이 소멸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공급자는 돈을 나눠서 받을 권리가 아닌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자, 이때 공급자가 미청구분 잔액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 계약이 파기됐으니까 한꺼번에 청구하면 공급 시기가 언제냐는 겁니다. 미청구분 잔액 공급 시기는 파기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뭐 특례 규정 기본적인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고 특례를 갈게요. 자, 먼저 2월 말 재활의 인도원은 1월 10일 됐습니다. 그리고 2월 말부터 매월 말일자로 12개월 할부로 돈을 받기로 한 경우 공급 시기는 이때죠. 각각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정상 공급자, 공급받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그냥 세금계산서를 1월 10일에 한꺼번에 끊어보기로 약정을 하고 끊어버린 거예요. 이제 뭐 선발급이죠. 이때가 2월 28일, 3월 31일이 아닌 그냥 1월 10일에 생계환서를 한꺼번에 생계환서를 선발급해 버린 경우입니다. 자, 이때 이 선발급이 인정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생계환서의 선발급 발급 시기는 중요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뒤에 가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생계환서를 선발급한다면 원칙적으로 부인되어야 하는데 자, 장기 할부 판매만 예외적으로 이 공급 시기가 인정이 됩니다. 장기 할부 판매 그리고 계속적 공급 요 두 가지만 이제 대가 수수 무관 선발급 특례가 인정이 되는데요. 장기할부, 자, 재화가 선인도, 1월 10일 선인도가 됐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때 재화의 공급이 확정이 됐다고 봐야 되죠. 공급이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나눠서 받으니까 나눠서 받을 때 생겨서 나눠서 발급하라는 일종의 혜택 규정을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공급자, 공급받는 자, 양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서 그냥 아니 돈 나 저 부가세 나눠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도일에 먼저 낼게요 한 경우 자 인정해 줍니다. 선발급 특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개념이고 원칙적으로 받기로 할 때 발급하여야 하지만 1월 10에 선발급한다면 요것을 부인하지 않고요 인정을 해줘서 그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생계에서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자, 이 장기 할부 판매 이제 사례를 넣어놨는데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례는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중간지급조건부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 부가가치세법에만 있는 공급식입니다. 부동산을 판매 계약을 한다고 볼게요. 부동산의 판매 계약. 보통 부동산을 구매한다고 하면은 아파트를 사러 간다고 하면은 이제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중개사 사무실 통해 찾고 계약금 넣고 다음 달에 중도금 넣고 또 다음 달에 잔금을 이체하게 될 겁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어, 아파트 등기를 언제 쳐주냐? 잔금까지 납부해야지 이제 그 아파트 등기를 쳐주잖아요. 그래서 자, 중간 지급 조건부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저의 인도 전입니다. 후 인도 그리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한다. 즉, 중도금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의미고요. 자, 계약금 빼고 분할, 2회 이상 분할한다는 의미고, 계약금 포함하면 3회, 계약금 제외하면 2회입니다. 중도금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의미고요. 자, 기간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계약금 지급하기란 날의 다음 날로부터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이다. 이러면은 공급 시기가 인도일이 아닌 각각 계약금 받기로 한 날, 중도금 받기로 한 날, 잔금 받기로 한 날을 각각 공급 시기로 인식하여 받기로 한 때 받기로 한 금액만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인도일에 한꺼번에 발급했다. 이러면은 이제 그 잔금 외 부분은 이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이제 매입세까지 불공제되는 것이고요. 자, 6개월 이상 그리고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다. 그러면은 각각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나눠서 끊어야 합니다. 자, 중간지급 조건부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들 관행상 이제 생성이 된 거예요. 보통 이제 부동산의 판매 계약, 그리고 이제 사업자들 간의 기기장치 매매 계약, 이럴 때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6개월 이상 나눠서 지급하면은, 이런 계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 시점이 아닌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예외적으로 봅니다. 자,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땅에 박혀 있는 건물들이니까 먼저 돈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장기 할부 판매는 이제, 선인도잖아요. 그래서 동산의 소비자 대상 판매 계약 형태에 많이 쓰이고요. 이게 통상 이제 많이 쓰인 형태가 이렇게 업종별로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중간직급 조건부 계약 하에서 자, 인도일 이후에 잔금을 받는다. 자, 그러면 이 잔금의 공급 시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인도일 이후의 잔금. 제어가 인도되는 날 또는 이용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는 인도되는 날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법에서 인도 이후에 잔금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다만 세금계산서는 인도 시점에 한꺼번에 발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공급 시기를 인도 이후 잔금분에 대해서는 뭐 관행상 인도 이후에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잔금을 인도 이후 뭐 2주 후에 지급한다 이런 약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한 달을 달력상 한 달을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뭐 큰 문제가 생길 수는 없지만 달력상 한 달을 벗어난다. 그러면 인도 이후 잔금분에 대해서 한 달을 벗어나서 생계현서를 발급한다게 된다면은 지연 발급이 됨으로써 양쪽 다 가산세가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연 발급, 지연 수치가 되겠죠. 공급자, 공급받는 자. 아, 이제 중간진급 조건부 거래에 있어서 이제 국고금관리법이나 지방회계법상 선급금은 이제 무조건 중간 지급 조건부로 봅니다. 기간 횟수 제한 없이. 자, 기간이 6개월이고 횟수는 3회잖아요. 공급받는 자 기준으로 국가, 공급받는 자 기준으로 지자체인 경우에는 자, 국고금관리법과 지방회계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서 6개월 안으로 그리고 계약 중도금 없이 계약금 잔금으로 대가를 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공급 시기를 언제 무조건 받기로 한 때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도 기준이 아닌 법에서 그냥 국가나 지자체에 공급할 때는 무조건 중간 직급 조건부로 봐라. 세금계산서를 나눠서 끊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 직급 조건부도 마찬가지로 사례를 3개 정도 넣어놨는데요. 자, 제 개인적인 생각에 뭐 1, 2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3번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년 12월 1일 계약 체결 10억 처리하였고요. 계약금 1억 원 수령하였습니다. 자, 26년 3월 그리고 26년 6월 자, 1차 중도금과 2차 중도금 2억씩 받고 재활을 인도를 한 이후에 26년 7월 31일 잔금 5억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자, 12월 1일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잔금. 자, 중도금이 존재하고요. 자, 기간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자, 계약금 받기라는 날의 다음날 12월 2일부터 인도일 6월 30일까지 6개월 이상입니다. 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다. 즉, 중도금이 존재합니다. 중간 지급 조건부 요건에 해당하니까, 자, 인도일이 아닌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인식하여야 하겠죠. 자, 근데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자, 재화 인도가 언제 됐느냐? 자, 6월 30일에 됐어요. 자, 6월 30일에 제어가 됐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이제 딱 이걸 보시면 눈치를 채셔야 돼요. 자, 지금 인도 이후에 잔금이 있잖아요. 인도 이후의 잔금. 자, 우리 중간지급 조건부는 후 인도입니다. 인도가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인도 이후에 잔금을 받는다. 그럼 이 7월 30일 잔금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 발급하느냐? 자, 6월 30일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법조문 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인도된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는 인도되는 날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7월 31일에 뭐 잔금 뭐 1,000만 원 받기로 했다. 그럼 그 1,000만 원에 대한 생계에서는 6월 30일 인도 시점에 2차 중도금 발급할 때 이 잔금분에 대한 생계에서도 같이 발급하여야 합니다. 자, 만약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6월 말에 발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7월 30일에 발급했다. 만약에 발급했다 그러면 지연 발급으로서 양쪽 둘 다 가산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자, 이어서 완성도 기준 지급 가겠습니다. 완성도 기준 지급은 대가를 줄 때, 대가를 이제 받는 자가 공급자에게 대가를 줄 때, 완성도를 측정하여 그 비율만큼 지급하는 것입니다. 어, 보통 어떤 계약에 많이 쓰이냐? 이제 공사 용역의 공급, 그리고 이제 기계 장치, 주문 제작 기계 장치,
일반적으로 이제 주문 제작 기계장치.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는 빨리 이 기계장치를 매입을 하여 완성시켜서 빨리 사업에 투입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기계장치는 계약 시점엔 완성도가 0%입니다. 언제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기계장치를 완성도가 100% 돼야지 이 기계장치가 세상에 태어나고 100% 시점에 재화를 인도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완성도 기준 지급은 중요한 점이 재화의 인도 전, 즉 후인도입니다. 자, 앞서서 중간 지급 조건부랑 비슷해요.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둘 다 인도가 마지막에 이루어지고 인도 전에 대가를 나눠서 지급합니다. 중간 지급 조건부는 미리 약정된 기간에 돈을 주고 완성도 기준 지급은 미리 이제 진행 비율을 10%, 40%, 30% 이렇게 사전에 약정을 해서 대가를 나눠 지급하기로 약정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10%, 40%, 30% 완성 시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성의 청구 절차, 그리고 기성의 확인 또는 기성 검사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 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횟수 그러니까 뭐 아까 중간지급 조건부는 3회였었잖아요. 계약금 포함 3회. 그리고 기간한 조건 6개월 조건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진행도를 확인하여 그 기성의 청구 확인 절차가 있고 그 비율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면은 각 대가에 받기로 한 때 받은 때가 아닙니다.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밑에 사례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후인도. 중요한 부분이 후인도입니다. 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제가 인도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는 인도된 날을 공급식으로 보기 때문에 자, 완성도 100% 돼서 제어가 인도가 됐습니다. 제어가 인도된데도 불구하고 잔금 부분을 자, 인도 이후 뭐 60일 이내 잔금 1억 원 받기로 한다. 그럼 1억 원의 공급 시기는 받기로 한 때 인도 이후 60일 이후가 아닌 인도한 때가 공급 시기로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나머지 이제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기준도 계속하여 이제 뭐 표로 한번 우다다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계약입니다. 가공계약. 가공업자의 기준이에요. 가공업자가 이제 어, 가공을 할 때, 가공업자가, 우리 세법에서는 두 가지로 부담하고 있어요. 가공업자가 이제 주유자재를 부담. 가공업자가 주유자재를 부담하는 이제 가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에 해당되고요. 공급 시기 언제냐? 인도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공업자가 이제 가공보다는 이제 사실 뭐 주문 제작 이런 경우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이 반대가 있습니다. 이 반대, 저하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가공, 순수 이제 용역의 공급으로 어, 보는 가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유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데요. 아, 이제 단순 코팅 공정, 염색 공정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유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주유자재가 아닌 부수자재를 부담할 수가 있는데요. 부수자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유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가공업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고요. 이때 공급 시기는 언제냐? 가공된 제어가 인도되는 때가 아니고요. 용역 완료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이 부분이 어떨 때 중요하느냐? 이제 영수열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제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는 내후수정장이 개설되어 있어야지 영수열이 적용되고요. 수출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는 내후수정장 개설 여부가 없이 무조건 영수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때 이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주유자재를 부담을 했다. 이러면은 이제 영수율 적용 요건이 내국 수영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개설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화의 간주 공급입니다. 간주 공급. 어, 매입색, 매입생계나 수취 당시에는 매입세 공제가 정당했지만 추후 추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왜 추징 사유가 발생하느냐? 과세 사업용으로 매입을 했지만 추후 면세 사업용으로 전용한다든지,
비영업용 개별 소비세 자동차에 쓴다든지 그리고 개인적 공급, 이제 대표자나 직원에게 이 재화를 매입세 공제 받은 재화를 준다는 거예요. 개인적 목적으로 이제 뭐 월급 대신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입세 추징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 추징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매입세액을 과거로 돌아가서 추징한다면은 이제 부가세를 수정 신고하고 이제 되게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자 이런 것은 사실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애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징 사유가 발생할 때 그때를 공급으로 보아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고 있죠. 자, 판매 부적 타사업장 완출은 재화를 반출하는 때, 사업상 증여는 재화를 증여하는 때, 폐업 시 잔존 재화는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자, 무인 판매기를 이용해 재화를 공급할 때는 어, 기계 장치 혼자 이제 누군가에게 막 제어를 팔 거예요. 무인 판매기가. 무인 판매기 사장님은 누구한테 언제 팔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금이 투입되는 판매되는 시점 뒤 아니고요. 모르죠, 사장님은. 현금에서 무인 판매기에서 돈통에서 돈 꺼내낼 때 그때를 공급 시기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장님은 누구한테 언제 팔렸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면제되어 있습니다. 자, 기타의 경우는 재료가 인도되거나 이용하게 되는데 부가세법상 원칙 그대로 가고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출제화입니다. 수출제화는 기본적으로 수출제화의 선적일을 공급 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출인 직수출과 대행수출 그리고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선적일이 배에 실렸을 때 기적일은 비행기에 실렸을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 다 세관이 다 관리하고 있는 날짜들이죠. 자, 수출 통관 절차를 한번 볼게요. 수출업자가 수출 신고를 세관이 하고 수출 신고를 세관이 해줍니다. 이때 보세구역이 반입되고 배에 싣게 되는데요. 공급 시기는 언제다? 선적일이 되게 됩니다. 수출의 대가를 장기 할부나 중간 지급 조건부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선적일이에요. 자, 반대로 수입은 수입 신고 수리일이 될 겁니다. 수출도 수출 신고 수리일이라는 개념은 있는데요. 전혀 아무 날짜도 아니고요. 무조건 선적일의 공급식입니다. 자, 수출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수출 신고가 수리됐고요. 이후에 보세구역 반입해서 배에 싣게 되잖아요. 수출 신고 수리된 때까지는 아직 수출업자의 창고에 그대로 있어요. 자, 아직 내 창고에 그대로 있는데 이때를 공급식으로 삼을 수 있느냐? 또 수출 신고는 언제든지 취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세관의 입장에서도 이제 언제를 명백하게 인식하는 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적일이 이제 관리 가능한 날짜예요. 수출 신고 건별로. 그래서 선적일을 공급식으로 삼고요. 이 반대인 수입 절차, 보세고에 수입하는 제한은 수입 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선적의 반대는 사실 하역입니다. 하역일은 아무 날짜도 아닙니다. 수입은 사실 세금 계산서랑 같이 연관해서 보셔야 돼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거래는. 자, 수출은 이제 영세류고요. 직수출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보통 면제가 됩니다. 자, 수입 통관. 수입자가 중국에서 제어를 수입을 합니다. 배가 중국 청도에서 출발해서 인천항에 입항하고 바로 하역을 하게 될 겁니다. 보수구역에 반입하고 이후에 수입자가 수입 신고하게 되면은 이제 세관이 물품 검사하게 되겠죠. 세관이 물품 검사하고 이제 100개 100만 원짜리 100개 총 1억 원 수입을 했다고 신고했다면은 세관이 이제 물품 검사에서 가격과 수량이 맞는지 그리고 뭐 HS 코드 같은 이제 품목 코드가 맞는지도 다 세관이 검사를 하겠죠. 세관이 검사 이후에 수입 신고를 수리하게 될 겁니다. 이때가 공급 시기라는 것은 자 이때 세관이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준다는 의미예요. 자 수입자는 수입 절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입니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사실 세금 계산서는 공급자가 발급해 줘야 하겠지만 공급자는 지금 중국에 있는 수출자고 중국에 있는 수출자가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을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모르죠.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간에 대신 누가? 세관이
대신해서 중국에 있는 수출자를 대신해서 수입자에게 세금 계산서,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게 되는데요. 언제 발급할 수가 있느냐? 세관의 입장에서도 물품 검사 통과한 이후에 수입 신고 수리된 때, 이때 수입자에 대한 수량과 가격이 나오고 세관에 수입 생계를 발급할 수가 있겠죠. 이 여러분은 공급 시기에서 다시 이제 주의할 점이, 공급 시기가 왜 중요하느냐? 바로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점이고요. 이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이에요. 수입은 수입신고 수리일에 중국에는 수출자를 대신해서 세관이 수입자에게 수입생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때 이후에 이제 관세와 수입 부가세를 수입자가 내게 되면 이제 국내에 반입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볼까요? 수입자는 이제 세관으로부터 수입생계산서를 수취하여 과세사업자라면은 매입세 공제를 바로 받게 될 것이고요. 수입자가 사업자가 아니고 면세 사업자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개인이다. 그러면은 수입생계에서 수취해도 매입세 공제는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다음 거래 형태별 기준도 있는데요. 잠깐만 쉬는 시간 가지고요. 3시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